네, 둘기님 반갑습니다. 분양금 매물이 왜 이렇게 늘어? 매매 매물은 증가세로 전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간 실거래 지수 나왔을 때 좀 충격이 있으셨죠? 예, 우리 지역만 보셨던 분들은 대구 낙폭이 커졌네. 마이너스 0.16이었던가요? 8이었던가요? 거기서 갑자기 마이너스 0.24로 커졌어요. 전세가 파랗게, 네, 호수처럼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우리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더라. 야, 이거 인천 지역 보시면은 대구보다 하락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그리고 세종시는 낙폭이 엄청 커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전주 대비 거의 막 2배 정도 낙폭이 커졌다 할 정도로 대구하고 비슷하게 0.18 뭐 그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낙폭이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언론에서 뉴스를 엄청나게 뿌려댑니다. 집값이 하락한다고. 그 여파도 심리를 더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0.25% 이상 상승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구는 이미 요 황토색으로 변해버렸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붉은 곳이 제법 보였었는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곳, 그나마 상승으로 찍혀있는 건 강원. 근데 강원도 일부 뭐 미분양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락 이야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전북 정도 남아있는 정도, 요 정도. 일반 도지역들도 다 무너져 내렸다. 전남, 경남, 경북, 충남, 충북, 경기 어디 할 것 없이 다 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구가 대구를 위주로 방송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천을 기준으로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인천이 더 우려스러운 지역은 맞습니다. 대구보다 훨씬 더 우려스럽습니다. 상승폭 작년 한 해만 해도 거의 40% 가까운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부산도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부산이 한 20% 정도 올랐다면 인천은 40% 정도 오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낙폭도 더 크게 다가온다. 매매 가격 지수 살펴보시면은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빠졌나 보면 달서구 지역이에요. 달서구 지역이 1등 마이너스 0.35, 달성군이 마이너스 0.31, 그 다음이 수성구 마이너스 0.29입니다. 수성구가 마이너스 0.29. 이 정도면 마이너스 2가 등장한다는 말은 30%의 하락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성구는 괜찮아. 뭐 고가 아파트니까 괜찮아. 거래도 없어요. 수성구는 정말 거래가 없어요. 하루 실거래가 신고되는 건수를 살펴보면 뭐 어떨 때는 한 건, 보통 두세 건, 요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수성구 거래 없이 떨어지는 건 무섭다. 그럼 반대로 오를 때는 어땠느냐? 오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를 때도 거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약간 예열하는 단계에서는 거래량이 일부 좀 있어요. 근데 막상 예열이 끝나고 본격적인 상승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더라. 네, 거래 공백이 굉장히 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세 가격 하락률 보시면 1등이 달서구. 근데 알고 보면 공동 1등이에요. 수성구. 일명 학군지라고 말했던 수성구. 수성구 지역은 다 괜찮아.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해.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이 돈이 따라줘야 가잖아요. 나 벤츠 타고 싶어. 나 또 뭐 더 비싼 차 뭐 타고 싶어. 누구나 소망은 다 있지만 자기 경제 상황에 맞춰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성구 확실히 비싸긴 비쌉니다. 월세나 모든 것들 이렇게 평균적인 수치를 보면은 대구 수치의 2배, 범사 만삼 지역에 한정해 봤을 때 전세라든지 월세로 살 때 대구 다른 지역에 사는 것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은 수준을 부담해야 된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모든 것이 오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선호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네, 대출금리 올랐던 게 지난주에 이슈였는데요. 코픽스 금리가 한 0.6% 정도, 요게 매달 중순에 발표가 되잖아요. 매달 중순에 발표가 되는데 코픽스 금리가 2.38에서 2.9로 이게 0.52% 올랐어요. 그래서 야, 금리 이번에 기준금리가 오를 때도 8월달 2.5%로 올랐는데요. 2.5%로 올랐는데 이것이
야, 0.25가 아니고 0.5를 올려야 합당할 수준일 것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0.25밖에 안 올렸을 때, 야, 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시장의 반응이 보였습니다. 네, 사살인생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6월 달에 신규 취급액이에요. 주택담보대출. 근데 6월 달하고 지금 7월 달, 8월 달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금리 빅스텝도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베이비 스텝도 한 번 있었고 0.75%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평균이 지금 이게 한국은행 기준으로 발표가 되는데 한국은행 금융통계 시스템에서 발표가 되는데 아마 4% 후반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액이 4% 후반인데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의 5%의 금리를 경험할 것 같습니다. 네, 김종원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미분양추이 오늘 자료 있습니다. 네, 자료 함께 보실 겁니다. 그 다음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 3.1%. 요게 잔액 기준이 2.5% 수준에서 거의 3.1%까지 올랐는데 요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만 대략 800조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일반 뭐 카드 사용액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 어쨌든 2,000조 정도 2,000조 정도 이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가계부채, 여기에다가 자영업자 부채까지 더해진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한방에 금리 인상이 있을 때마다 나는 기존 대출자들이 나는 금리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상환해야 되는 금액들이 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조 단위가 늘어나는 게 순식간에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쓸 돈이 많이 줄어든다. 시중에 통화가 많이 어차피 뭐 감소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 전세자금 대출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새. 어떤 사람은 뭐 5%에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니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도입니다. 네, 김영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근데 기준금리야. 기준금리 2.5% 과거에도 그랬다. 지금 뭐 기준금리 2.5% 과거에도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규 취급액 주택담보대출 흰색 선을 따라가 보시면요. 지금 거의 5%에 육박하는 정도 수준이니까 요 선을 따라가 보시면은 이게 언제적이냐 하면은 2012년 이때 굉장히 금리 부담스러울 때였어요. 뭐 금리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이때 많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때 금리가 굉장히 높다가 낮아지는 이 추세에 많이 낮아졌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때 2014년 접어들어서 2015년까지 갔을 때 그때 수도권에서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사실 이때 금리 높을 때 그때도 집 다 샀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대구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동안 집값이 수도권에 비해서 더 올랐었기 때문에 이 시간차들이 많이 존재했었잖아요. 더 올랐었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부터 서울은 완전히 엄청난 하향세였어요. 2012년 13년 이맘때 뉴스를 찾아보시면 강남의 아파트들도 뭐 40% 50%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렸을 겁니다. 네, 그만큼 지금의 금리는 그때만큼 부담스럽다. 근데 금리만 부담스럽냐? 대출액 총량 자체가 이때하고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1억 빌리던 사람이 2억을 빌려야 됐고 2억을 빌리던 사람은 4억을 빌려야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으니까요. 기존금리 오르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은행채 아마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은행채 뭐 플러스 뭐 가상금리 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이게 금리가 대출 금리가 책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은행채 금리는 지금 막 5% 이렇게 막 발행을 해요. 은행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사람들이 예금 금리가 올라가지고 막 줄을 선다고는 하지만 그보다 대출 금리가 훨씬 대출자들이 그 전에 돈 빌려간 돈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코픽스 금리 나오잖아요. 코픽스 금리 이게 코픽스 금리가 변동형 주담대 혹은 뭐죠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금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기준금리가 아닌 은행채라든지 코픽스라든지 제가 대출 상품들 여러 가지를 보니까 거의 다 여기에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준금리 얼마 안 올라서 부담이 별로 안 늘어나겠거니 생각하면 오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 자기 얼마에 받았다 이런 거 간혹 캡처해서 올리는 걸 보면은 5%는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대구 매수 심리 9.8로 다시 지난번에도 9대로 한 자릿수로 내려왔었는데요. 다시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매수세는 0으로 붙어버렸어요. 매수세가 없습니다. 요거 계속 말씀드리죠. 일단은 60 이상 치고 올라가는 지점을 포인트로 한번 잡아봐라. 60 이상. 그때가 매수하기 좋을 때다. 40m로 떨어지면 사실 분위기는 식는다. 그럼 언제 또 40m로 떨어진 적이 있었느냐? 2019년도에도 수도권 집값을 받으면서 대구 지역도 그나마 좀 대구 지역은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거래량도 조금 위축되고 분위기는 조금 안 좋은 국면으로 흐르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40 밑인데 이것이 다시 반등할 조짐이 전혀 없어요. 반등할 조짐이 전혀 없다는 점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여기 먼저 분양권 매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 드릴게요. 감삼동 143에서 147 전주 대비 증가예요. 두류동 167에서 185 이렇게 또 증가. 본동도 증가, 볼리동도 증가, 용산동은 감소, 장기동 보합, 죽전동 감소. 이런 식으로 쭉 살펴보시면은 한 주간 증가했는 물량이 전주 대비 140개예요. 지난주에도 60개의 분양권 매물이 증가했었거든요. 미분양 전국에서 몰려와서 사간다 다 뻥인 거 들통났죠. 미분양이 해소되고 그 다음 순서로 분양권이 해소가 되고 이런 순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반대로 이야기했죠. 분양권이 더 싸다. 미분양 되었는 물량보다 분양권이 더 싼데 누가 미분양을 살려고 하겠느냐. 저는 이렇게 반대로 짚어드렸는데요. 다시 거꾸로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분양권 매물은 지난주에도 늘어나고 아마 지지난주에도 아마 늘어났을 거예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더 싼 분양권은 한 신축 기준 보통 한 5억 전후. 그리고 미분양되는 물량들은 6.5억에서 막 거의 7억 정도 이 정도의 부담을 안아야 돼요. 이게 훨씬 더 비싼데 그건 분양권이 먼저 소진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분양권 소진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미분양 물량은 소진되고 있느냐? 일부 조금 소진되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들지만 많이 소진되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자, 대구 분양권 매도 물량 살펴보시면은 요때 살짝 감소하는 때가 있긴 있었어요. 거의 분양권 거래량이 200건 정도 터져 나오던 시점이 있었잖아요. 한 달 기준으로 7월 달에 규제지역 해제되면서 분양권 거래량 많이 늘어났지만 저 감소된 물량이 사실 정확하게 추적을 해보자면 많이 팔려서 감소했다기보다는 입주하는 아파트들을 통해서 분양권 매물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물량 때문에 감소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따지고 보니까 연초부터 지금까지 분양권은 계속 증가하기만 하더라. 전매 해제되는 단지가 새로 추가되거나 이런 경향은 별로 몇 개 거의 없었는가? 거의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 2020년 이 겨울 한 11월인가 12월부터 그때부터 분양하던 아파트들은 전매 불가한 단지들이었죠. 광역시 모든 지역이 전매 불가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딱히 분양권 전매하는 물건이 늘어난 건 아니었는데 기존의 물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못 버티겠다 하면서 지금 무피, 마피가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가격도 많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 잠시만 볼게요. 생각하는 삼님, 작년 집가 계속 오를 거니 빚내서 집 사라고 선동하던 대구 부동산 유튜버들은 모두 사기꾼입니다. 물론 님내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 전부터 계속 하락이나 조정이나 여러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는 했었어요. 근데 저같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매장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거의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네, 그랬습니다. 네, 그 와중에 엄청난 분양이, 그런, 저 같은 이렇게, 반대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다 매장당하는 동안, 대구 부동산 커뮤니티들은, 눈먼 자들의 도시, 저는, 부산을 노인과 바다 이렇게 표현하자면, 대구는 눈먼 자들의 도시다. 자기와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고깝게 보고, 제대로 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일방향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게 일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되어서 누군가가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마치 정답인 양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그런 경향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울랄라님, 용산동 증가인데 제가 잘못 봤나요? 네. 김경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생각하는사님 고맙습니다. 네, 광역철도님 반갑습니다. 김정민님, 네,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노엘라님, 네,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도 물량이 여기 감소하는 모양새를 보이던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규제 해제를 즈음해서 매도 물량이 감소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규제 물량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2주택자, 3주택자 괜찮다. 세금 깎아줄게. 2채 정도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특히 막 지방주택들 이런 거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요 시점들이 하고 같이 맞물려서 전국적으로 매물 감소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방향이 틀린 게 느껴지시나요? 아주 미세한 흐름이지만 이거 매일 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규제지역 해제되고 지금 매물이 다시 줄어들고 있다. 이런 뉴스가 언론에 한 번씩 간혹 나오기는 해요. 그런 것들을 보고 대구 매물 줄어들고 있구나. 다시 분위기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오판일 수 있다. 자, 이렇게 매물이 줄어드는 것이 다시 고개를 지금 들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 하면은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줄을 살 것 같습니다. 자, 전세 물량도 이번 주 들어서 9,000건 위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또 주말을 통해서 일요일, 월요일 매물이 일부 감소하기는 하겠지만 이제 다시 9,000건의 시대로 접어든다. 제 예상치와 2,000건, 언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계속 2,000건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건의 차이를 보인다 손 치더라도 올해 11월 말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이제 9, 10, 11, 3개월 후면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전세 매물 개수는 10,000개 이상 될 것이다. 전세 물량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월세 물량이 늘어나는 걸 깜빡 놓칠 수 있는데요. 1월 1일 날 2,820개의 월세 물량이 있던 것이 지금 5,200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2배 가까운 증가인데 이 전세 월세 2개 합친 매물 개수를 치면은 14,300개예요. 연초 대비 거의 임대 매물만 5,000개가 늘어났어요. 이 5,000개라는 숫자의 의미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냥 많다. 단순히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대구 시내 아파트가 60만 개예요. 60만 개 정도 됩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대충 50만 개로 추려보더라도 50만 개 중에서 5,000개가 임대 물량으로 나와 있다. 100개 중에 1개는 임대 물량으로 나와 있다. 아까 매물은 거의 한 3만 2, 3천 개 되니까요. 이 숫자에 거의 2배손 치더라도 한 50개의 집 중에 1개는 또 매물로 나와 있다. 생각보다 매물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주택자들 나는 굳이 안 옮겨도 된다. 아니면 다주택자들 팔아야 된다. 이런 물량들 실제로 시장에 움직이지 않는 물건들 있죠. 주식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유동성 물량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지? 시중에 거래될 수 있는 물량의 숫자 이런 것들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 보면은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도 잠깐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물량들이 출회할 수 있는 위험이 있냐면요. 시도별 등록 임대 사업자 자동 말소 현황. 여기 대구 지역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21년도 지금 22년도에 14,000개 정도 14,000개 정도의 임대 사업자 자동 말소되는 물량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만 14,000개가 되느냐? 그것은 아니었어요. 전체 2020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통계청이나 이런 데 들어가도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캡처해 왔는데요. 대구에 전체 2020년도에 자동 말소되는 물량이 대략 9,000개 정도 되면은 아파트는 1,500개. 그 외에 비아파트,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것들 보면 대충 한 7,400개. 요 비율을 따져보면 한 13% 정도가 임대 사업자 물량으로 생각되더라고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임대 사업자 물량은 얼마나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이 사람들도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요, 종부세 입법 사항인데 이게 마치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종부세 지금 달라진 거 없어요. 지금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기존 정부 종부세 체제 그대로 갑니다. 임대사업자 말소되었는데 이거 빨리 처분 안 하면은 결국 자기한테 엄청난 종부세 부담으로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도 처분해야 된다는 가정하에 물건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가. 아까 전체 임대사업자 그 물량 중에서 17% 정도가 아파트라고 대구 지역에 봤을 때 2022년도에 올해 한 2,500개 정도의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었고요. 내년에도 딱히 뭐 집 하려는 사람이 특별히 더 나서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 이렇게 자동 말소되는 그 물량만 해도 거의 2,800개 정도 더 추가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물량 증가세는 피해갈 수 없다.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자, 미분양 아까 말씀 한번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요. 네, 김종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요게 대구시청에서 나오는 자료가 항상 좀 늦어요. 보통 월 말에 이 자료가 나오는데요. 올해는 8월 중순경에 이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미분양 개수가 줄어드는 추세로 나옵니다. 미분양 추세가. 근데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아직까지 그 이후에 이게 6월 말 기준의 자료인 듯한데 아마 6월달 뭐 7월달 요때 7월달, 8월달 분양했는 아파트들도 미분양 수치가 엄청나잖아요. 따지고 보면 지금 6,800건으로 요 파란색 선 밑에 와 있는 걸로 보지만 거의 한 8,000건에서 9,000건 정도 지금 현재 미분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꼭 자료를 조금 잘 비교하고 관찰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은 대구시청에 있는 엑셀 자료를 다운받아 보시면 특정 몇 개 아파트들의 미분양 물량 개수는 충분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단 그들이 정직하게 신고했다면 정확한 물량은 가늠할 수 있겠죠. 근데 건설사에서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습니다. 수량을 막 부풀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이든지 우린 추세를 일단 확인하면 된다. 네, 추세만 확인하면 되지 정확한 숫자를 알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살펴봐도 정확한 데이터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 김종원님 약간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더 알고 싶다 하시면은 6월 말 이후로 7월달, 8월달 분양했는 아파트들 있죠. 그 아파트들 청약 경쟁률 에서 아마 지금 청약 경쟁률이 대구 지역은 뭐 10%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도 채 넘기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았어요. 만약에 1000건 중에서 1000건을 분양하게 되면은 한 100건 정도 청약을 하는 이런 모습. 그 중에서 아마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또 그것이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싶어요. 네, 그 수치까지 계산해 보시면은 대구시청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한 발 더 빠르게 미분양 물량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네, 8850님, 네, 반갑습니다. 저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지금 찾아보니까요. 제가 이제 영상 찍어서 올린 게, 450개, 거의 450개 됩니다. 지금 10개월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45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랑하려고 올렸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마 계속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비슷한 이야기도 아마 여러 번 들으실 거예요. 그래도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더 천천히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뻔하지 않은 이야기 아마 더욱 한 10건 정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하네 요런 느낌이실 것이고 제 영상을 꾸준히 몇 개월째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늘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르다는 그런 인상도 아마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올 근래 들어서 매물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잡아낸다든지 아니면 규제지역 해제되고 나서 거래량 증가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든지 매번 새로운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휴대폰으로 보시나 컴퓨터로 보시나 이 제 영상의 아랫부분에 보시면은요. 제목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더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아래 상세하게 나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도 나오고 멤버십 가입해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유가 되시는 분 후원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드디어 집을 샀다 아니면 잘 팔았다
근래에 뭐 큰 수익을 남기신 분들도 후원해 주셔도 환영합니다. 뭐 후원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요 더보기를 눌러보라고 하신 이유는 그 아래에 보면은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하는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그리고 돈보 제가 거래 현황 일별로 가격 뭐 최고가 나오고 최저가 나오고 이런 것들 알려드리잖아요. 돈보라든지 아파트 투미 요런 사이트들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보여드리는 그 매매 가격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 가격 변동이라든 것이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야 거기 다 나와 있는 자료들 그거 뭐 하려고 매일 방송을 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반인들이 이 자료들을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은 저마다 영역이 좀 해석이 하는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뭐 부동산을 많이 좀 비교적 덜 접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그래도 더 오랫동안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고 변화를 빨리 포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부합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고 굳이 제 방송을 안 보시고 나는 그냥 가격 흐름만 보면 돼 하시는 분들은 여기 사이트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 것들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쉽지 않고 저 사람이 대구 부동산 스터디가 해석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 댓글에 달리는 다른 사람 의견들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우위 지수는 KB부동산 막상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얘가 꽁꽁 숨어 있어요. 매수 우위 지수 이런 것들도. 그래서 가던 길도 저도 갈 때 좀 버벅대는데 아마 매일 요런 자료들을 일일이 모든 사이트를 들어가서 체크하면서 드리는 노력의 시간이나 아니면 제가 짧으면 10분, 길면은 한 17, 8분까지도 영상이 나오던데요. 그 정도, 내 사이트에 일일이 들어가가지고 보는 시간이나, 그냥 대구 부동산 스터디 저 사람이 그냥 쭉 한 번에 훑어주는 거나, 거의 뭐 시간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계해야 될 부분은,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나와 견해가 시청하시는 분들이 나와 견해가 다를 수도 있구나. 내 생각은 저거하고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각자의 시각에 맞춰서 각자의 관점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틈날 때 통계청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요 뭐 만약에 대구의 주택수를 알고 싶다 그래도 막상 주택수나 이런 검색어 키워드를 넣어서 찾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고 다음에 궁금해서 또 그 자료를 찾아보고 싶으면은요 키워드를 넣어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냥 다 안내해 주는 대로 보고 있자. 근데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뉴스도 매번 주말에 한 번씩 모아서 해석을 해드리는데요. 좀 뉴스 기자들이 내보내는 그런 내용들 항상 삐딱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제 시청자분들도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좀 삐딱한 눈으로 보고 좀 딴지를 걸어봐야지 이런 느낌으로 살펴보시면은 저의 허점이나 약점들이 보일 것이고 그 부분들은 스스로 좀 보강해 나갈 수 있으면은 그게 투자자의 옳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부동산 좀 제대로 공부하고 정보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좀 배워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장문의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1년 회비 100만원 그 다음에 물건 몇 가지 정리해서 찝어드립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하시면은 가입하실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경계해라. 모든 정보들은 여기에 다 나와 있다. 물론 LH 사태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먼저 정보를 선점하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유튜버,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똑같은 정보를 접합니다. 똑같은 정보를 접하고 똑같은 뉴스를 보고 똑같이 해석하고 저마다의 방향이 있을 뿐이지 이런 것들 굳이 안 해도 된다. 저는 정보 멤버십을 하건 뭘 하건 정보를 똑같이 제공해 줍니다. 물론 제 채널에는 회원들만 볼 수 있는 영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미 모든 분들이 볼 수 있게 다 공개를 해놓고 댓글이나 이런 부분들 아마 계속 남아있는 걸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댓글에 이렇게 지금도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계속 계신데 그런 부분들 노출되지 않게 그냥 어차피 멤버십 회원수도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만 볼 수 있게 해놨지 딱히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차별을 두진 않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 받아보시면 됩니다.
네, 1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